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쪽집게 예상문제집 문제풀이 강의가 계속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약 총론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공부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의 소멸 파트에서 해지에 관한 문제가 한두 문제, 못 나오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가 예상되는데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이 민법은 여러분들이 마음먹으면 좋은 점수를 득할 수 있습니다. 80점을 예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반복성이 최고입니다. 반복 여러 번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고 또 문제도 여러 번 풀다 보면은 그 내용이 여러분들 것으로 숙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득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 쪽집게 예상 문제집 153페이지 14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153페이지.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의 해제. 자,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켜버리는 의사표시를 해제라고 합니다. 유효한 계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해제가 되면은 소급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돌아가서 받았던 걸 서로 원상 회복해 줘야 한다는 거. 자, 이 해제를 가지고는 제3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게 된 자한테는 해제 원상 회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규정이다 그러죠. 자, 우리 풀어가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번. 계약을 해지하면은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맞죠? 소급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된다 그랬어요.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합의 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좀 정리해 볼까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이걸 계약이라고 그러죠. 해제 계약이다 그럽니다. 쌍방이 매도인도 매수인도 안 팔고 싶고 안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돌리자라고 합의하에 해제시키는 건데 이것은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죠.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죠. 두 번째. 합의 해제가 됐을 때 우리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민법의 해제의 규정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권이 생기는 543조 이하 규정이죠. 이하 규정은 적용 없죠. 합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쌍방이 안 팔갔다 안 사갔다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니까. 세 번째,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죠. 우리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합의 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없죠. 그 다음에 대금 반환 시에 우리 해제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해요. 근데 이자 가산이 없다라는 거. 이자 반환 시 이자 없다라는 거. 원금만 반환하면 되죠. 다섯 번째. 이 합의 해제도요. 소급표가 있고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이것도 원상 회복. 그 다음에 제3자의 보호 규정. 자, 제3자한테는 해제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러 사람 간에 계약을 맺었을 때는 합의 해제가 되려면은 전원과 합의가 돼야죠. 그래서 전원이 합의가 돼야 한다. 불가분성, 행사 불가분성이 적용되죠. 자, 아무튼간 이게 합의 해제의 내용이라는 거. 합의 해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번에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 금방 우리 살펴봤듯이 합의 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여기 합의 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계약의 해지 효과는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 여부나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다. 이걸 원상 회복 의무라고 그래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전부 받았던 것 전부를 반환하는 걸 원상 회복이라고 그러죠. 3번도 맞았죠.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거기다 동그라미 딱 치하죠. 해제 후에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악을 부문하고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자, 해제권 행사되기 전에 제3자의 보호 규정이다 그러죠. 제3자의 보호. 자, 해제를 가지고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해제된 계약에 의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그러죠. 맺은 자인데 등기나 우리 동산일 때는 인도까지 받은 자, 등기나 인도까지 맞춰진 자, 받은 자를 제3자라고 그러죠. 아무튼간 부동산에서는 등기를 받은 자. 그러면 이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해제권 행사되기 전에, 해제권 행사 전에 발생했어요. 전에 발생한 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선의 악의 제3자가 다 보호가 된다는 거. 그렇지만 해제권 행사 후에 발생한 자는 선의만 보호가 되죠. 선의 제3자만 보호가 되죠. 그러면 해제권 행사 후에다 동그라미 쳤잖아요. 선악을 불문한다. 선악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해제권 행사 후에는 누구만 보호가 된다? 선의만.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중도금 지급 후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약정 해제 사유는 법정 해제권은 틀리죠. 그러면 중도금이 지급된 후라 할지라도 자, 우리 토지 매매에서 건축 허가가 불허가 되면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자. 근데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 건축 허가가 불허가 됐다고 봅시다. 그런다면 약정 해제 사유로 해제할 수 있죠. 그러면 14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5번. 갑소유 토지의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틀린 거. 중도금은 선이행이잖아요. 잔금과 등기 이전이 동시행관계고. 자, 1번. 갑이 이행치고와 함께 정한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독촉해야죠. 최고해야죠. 정한 치고 기간 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았네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 2번. 갑이 잔금 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은 을은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배상 및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오케이. 잔금 지급 기일에 등기 서류를 제공해 주는데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주면은 그걸 반환해야죠. 이행해야죠. 그러면 2번도 맞았죠. 3번.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 지급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 배상 책임을 진다. 잔금 지급 이전까지, 중도금 지급 이후에 잔금 지급 이전까지 지연배상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잔금 지급 이후부터는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한 중도금도 동시행 항변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도금이 동시행 항변권 생기니까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잔금 지급 이후부터는 지연배상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 항변권이 있을 때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연배상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4번. 갑이 잔금 지급 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을이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하에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우리 잔금 지급 기일에 자기 채무를 이행 제공했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등기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놨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를 하고도 이행을 안 하면 해제할 수 있죠. 5번.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중국적으로 거절했어요. 매매대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면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바로 최고도 없이 해제할 수 있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았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제공을 거절했을 때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544조에 나오죠. 544조에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했을 때는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번 맞았고 15번에 틀린 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16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 자, 합의 해제됐을 때는 여기 우리 합의 해제했을 때는 대금 반환 시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 맞았죠. 이자 가산할 의무가 없다라고 확인했잖아요. 2번. 계약이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는 전원한테 행사해야죠. 해제권자가 다수인일 때는 전원이 행사해야 하고. 이걸 행사의 불가분성 547조 1항의 행사의 불가분성이다 그럽니다. 2번 맞았죠. 3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자, 계약의 해제에 의해서 서로 간에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3번 맞았죠.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의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자, 우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정기행위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그 기간 내에 이행을 못 받으면은 이 이행 그 후로 이행받아봤자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죠. 정기행위 이행지체. 그러면 그 정기행위 이행지체에서는 이 최고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해제 의사 표시는 필요하죠. 해제를 해야만이 계약이 소멸하는 거죠. 근데 해제 의사 표시 없더라도 효과가 발생한다.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나왔으니까 4번이 틀렸죠. 해제 의사 표시는 필요하다는 거. 최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해제 의사 표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545조에 나오죠. 우리 민법에 545조.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수인은 해제의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 우리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멸되는 채권, 소멸되는 그 채권 자체의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전무명령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그 계약상에서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면 5번 맞았죠. 5번 맞고 16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꼭 기본서 교재 그 파트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교재에 기본서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꼭 좀 이 본 강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16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7번. 자,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을 교환하기로 했다. 교환계약이죠. 교환. 여러분들 교환계약도요.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입니다. 교환계약.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다 적용되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항변권 위험무담이 적용되죠. 이 교환계약에서는 가격이 안 맞으니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얼마 해갖고 보충금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죠. 보충금 지급을 약정했더라도 교환계약입니다. 여러분들 다만 보충금은 금전이니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보지요. 그렇다고 해서 매매계약이다 하면 틀립니다. 교환계약입니다. 보충금이 있더라도. 자, 이렇게 마친 후 계약을 해제했다. 교환계약도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제를 가지고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보호규정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자, 기억봐. 계약의 해제 전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니까 제3자죠. 그러면 기업권 제3자죠. 이건 뭐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가등기를 받은 자도 제3자죠. 제3자. 자, 디귿번. 계약의 해제 전에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보호가 되죠. 그러니까 디귿번도 제3자고. 니을번. 해제 전에 엑소토지상의 의류 건물을 신축한 건물 매수한 자. 자, 우리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잖아요. 지금 갑과 을이 토지의 매매계약. 토지의 매매계약에 이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됐잖아요. 근데 이 매수인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건물을 매매했죠. 병과 을이 건물을 매매했어요. 지금 여기는 건물 매매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매수인은 이 토지 매매와는 관계없잖아요. 토지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거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이 해제됐더라도 건물 매매니까 이 사람은 제3자라고 볼 수가 없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죠. 병은 건물 매매니까. 주의하세요. 그러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니죠. 니을번이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네요. 17번의 답은 3번. 자, 155페이지 18번 봅시다. 155페이지. 합은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옥을 을에게 인도하였으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계약을 법정 해제하려고 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번 법정 해제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므로 을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는 이상 갑은 을에게 채무하지 아니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법정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에서 생기는 게 법정해제권인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독촉을 하고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해줬을 때 해제권 행사가 가능한 거죠. 물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지만은 원칙은 최고하고 해제해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죠. 최고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2번 갑이 계약의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을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지만 일단 해제된 이상은 처리할 수 없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해제권 행사 후 구속력이다 그러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니까 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2번 맞았고 3번 갑이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약정 해제와는 달리 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한다. 들렸죠?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을 맺은 바가 없는 상태로 소급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죠. 소급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4번. 갑이 계약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 틀렸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51조에 나오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 손해배상도 이행이익배상이죠. 그러니까 4번 틀렸죠. 5번 을이 구입한 가옥을 병에게 매각하고 병이 등기를 취득한 후에는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갑은 병에 대해서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이미 등기를 취득했어요. 병이 그러면은 병은 제3자로 보호가 되죠. 그러면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병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원상 회복 청구를 못 하죠. 제3자의 보호 규정에 병은 보호가 되니까.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그럼 맞은 것은 18번에 2번밖에 없습니다. 자, 19번.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죠. 2번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죠. 2번도 맞고 3번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이 약정이 없을 때는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635조에 나오죠.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은 6개월의 통과기간이 지난 다음에 임차권은 소멸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은 1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임차권은 소멸한다는 거. 그러니까 3번도 맞았죠. 4번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은 전원이 다 소멸하죠. 이걸 소멸의 불가분성 547조 2항이 나오죠. 547조 2항 소멸의 불가분성. 다수인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해지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한다라고 나오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한 대금 반환의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여기 또 나왔죠. 자, 우리 합의 해제나 해지는 대금 반환 시에 이자 가산이 없다고 그랬죠.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틀렸잖아요. 그러면 틀린 것은 5번이네요. 자, 이래서 우리가 계약 총론을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계약 강론으로 들어가야죠. 우리 계약 강론은 15가지 전형 계약 중에서 여러분들 중개 업무에 관련되는 계약인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를 공부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숙지하면은 이거 5문제가 여러분들 것으로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잘 숙지해야죠. 특히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금 계약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주 단골맨이죠. 계약금 계약이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꼭 나온다 생각하시고 준비해야죠.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자, 계약 강론 1번 볼까요?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러분들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563조를 보니까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가의 지급으로 금전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라는 거. 약정. 쌍무 계약이고 양당사자가 채무를 지는 쌍무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고 유상, 분료식 계약이라는 거. 우리 부동산 매매라 할지라도 분료식 계약입니다. 자, 1번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은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쌍방 균등하여 부담한다. 틀렸죠. 우리 등기비용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관행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담보권 말소비용은 완전하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말소시켜서 넘겨야죠.
말소시켜서 만약에 저당권이 이렇게 다 변제가 됐더라도 깨끗하게 등기까지 말소해서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는 게 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왔던 게 틀렸죠. 1번 틀렸고. 2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2번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 장소는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라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다. 자, 3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일방 예약 완결권이다 그럽니다.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예약권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본계약이 체결돼 버리죠. 564조에 나오죠.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본계약이 체결돼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3번도 맞았죠. 4번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95조 565조죠. 565조의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65조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거. 자, 우리 계약금 계약은 매매 후 종된 계약의 의무 계약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금 계약은 의무 계약이기 때문에 전문할 일부가 이행이 안 됐으면은 약정만 가지고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결 내리죠. 계약금이 전부가 이행이 되어야만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본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5번도 맞았죠. 그러면 1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1번이네요. 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자, 계약금 계약이 한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봅시다. 계약금 계약. 이 문제 잘 나옵니다. 계약금 계약. 자, 우리 계약금 계약은 본계약의 종된 계약이라고 그랬죠. 본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또 요물 계약이다. 계약금이 이행이 돼야만이 성립되는 계약이죠. 약정만 갖고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요물 계약이라고 그래요. 실천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두 번째, 본계약과 본계약의 동시, 이전, 동시, 대부분 동시에 맺는 거잖아요. 이후에 성립이 가능하죠. 그러면 계약금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 계약금의 성질. 여러분들 계약금을 보통 본계약의 일할 정도를 계약금을 지급하잖아요. 그 의도가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면은 그 의도는 사적자 지원 측에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조금 계약금을 조금 주었다든가 아주 경미하게 준 상태에서 쉽게 마음 변해갖고 안 팔겠다 안 사겠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려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상대방에게 불치고 침해가 될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10% 정도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만약에 안 팔겠다 안 사겠다 하면은 그만큼은 손해배상을 예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안 사겠다 하면 계약금 포기하는 거고 매도인이 안 팔겠다 하면은 배액을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계약을 맺어놨는데 이걸 아무런 손상 없이 손해 없이 쉽게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이게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 계약금이라는 것을 일종의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서 계약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러면 계약금의 성질은 자, 세 가지로 증약금, 계약 체결의 증거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계약의 증거.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 표시가 된다는 거. 최소한의 성질을 가졌다고 봐야죠. 증약금. 그 다음에 자,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을 위반하면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기면은 이 시에 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특약을 한 경우 자, 매수인이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기면은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했고 매도인이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기면은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그러죠. 예정액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된다는 거. 그러면 그걸로 손해배상을 충당한다는 얘기죠. 손해배상을.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약금. 해약금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거.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자, 양당사자가 본계약의 이행 착수 전까지 해제권을 유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해제권을 본계약의 이행 착수 전까지 가지고 있다.
매도인이 자유롭게 안 팔겠다, 안 사겠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해약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매도인이 안 팔겠다 하면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이 안 사겠다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건데 물론 이건 의무규정이죠. 의무규정이니까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 않기로 특약을 맺었다든가 이러면은 매수인이 안 사겠다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죠. 특약을 맺었으면은 아무튼간 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본계약의 이행 착수형까지 그래서 매수인도 중도금을 지급되고 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해제 못합니다. 매수인도 해제 못하고 매도인도 해제 못하죠. 그러면은 이 해약금 우리 작년의 시험 문제 28회 시험 문제에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다 이렇게 나오죠. 계약금만 일부만 지급된 상태인데 매도인이 안 팔겠다고 할 경우에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냐 약정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냐 이게 작년 28회 시험 문제죠.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해서 틀리게 나왔죠. 약정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자, 약정된 금액 중에 일부만 10분의 1만 지급해놓고 그것만 포기한다든가 그것만 2배를 상환하고 해지한다면은 계약금 계약의 의의가 없어진다 해서 약정된 금액의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이 매도인이 해지할 때는 약정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냐몰리에서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이 됐죠. 자, 그다음 해약금. 이건 원상 회복 의무가 없죠. 해약금은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라는 거. 이것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 2배로 상환하고 마는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죠.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안 팔고 싶은데 매수인이 꼭 사고 싶어서 계약금을 수령을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럽니다. 공탁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 이게 우리 민법의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자, 계약금 계약을 풀어봅시다. 2번 옳은 것은 1번 계약금의 포기에 의한 계약의 해제의 경우 계약은 서급적으로 모유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자, 계약금 계약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네요.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자,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자, 오늘 계약을 맺은 뒤로부터는 안 팔겠다 안 사겠다 없기를 합시다. 끝까지 갑니다. 라고 특약을 맺었으면 이 해제권은 없어지죠. 의무규정이니까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2번도 2번 배제할 수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하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2번 맞았죠. 해제권은 행사하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자, 계약금 배액은 매매 기타 주딩 부수된 종딩계약이다. 종딩계약. 이거 종딩계약이죠. 우리 여기 종된 요물계약이라는 거. 그러면 3번도 맞고. 4번 계약금의 포기에 의한 계약의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했어. 4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배액을 이행 제공해야 하고 이 매수인이 이걸 수령하지 않을 때 공탁해야 한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고. 그러면 옳은 것이 지금 2번과 3번이 이것도 오타가 나왔고 복수 정답이 됐는데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를 있다라고 해갖고 이게 지금 답이 2개가 됐는데 여러분들 고치기 싫으면 복수 정답을 하고 만약에 고치고자 한다면은 배제할 수 없다 해갖고 이게 틀렸다 이렇게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계약금은 주딩계약이고 주딩계약의 부수적인 종딩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니까 3번 정확히 맞았잖아요. 2번도 오타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 정답이라고 볼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는 거 배제할 수 있다 하니까 맞았잖아요. 2번과 3번 2개 다. 이 오타가 종종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157페이지. 3번 봅시다. 3번 157페이지. 을은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 원을 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옳은 것은 자, 위약금 약정 없이 거기다 비주차죠. 위약금은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이라는 걸 아냐 모르냐. 특약을 한 경우만 위약금입니다. 그러면 특약이 없단다면 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는 건 아니죠.
별도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따름이지 계약금 자체가 손해배상으로 충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 특약이 없을 때는. 특약이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 자, 특약이 없다고 나왔으니까 옳은 것은 갑이 해약하려면은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부족하고 계약금 100을 제공해야 한다. 자, 이거 지금 해약하려면은 안 팔겠다라고 하려면은 100을 제공해야죠. 그러면 1번 맞았죠. 만약 을이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중도금 지급 이게 이제 채무불이행이죠.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갑에게 귀속한다. 틀렸죠. 계약금 반환해야 합니다.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따름이죠. 왜? 위약금 특약이 없으니까.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만 그걸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고. 3번. 을이 단순히 이행 준비만 한 경우는 이행 준비만 했으면은 본계약의 이행 착수 전이라고 보야죠. 이행 준비만 한 경우는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해지할 수 있죠. 이행 준비가 착수가 완료돼야 이행 착수가 준비가 완료돼야만이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해지 못하지만 준비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4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허가 신청을 했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 계약금 계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직 본계약의 이행 착수 전까지 매도인이 100을 상환하면서 안 팔겠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지하지 못한다라고 나왔으니까 4번 틀렸죠. 5번. 을이 중도금을 자기압수표로 교부한 경우에도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을 일부나 전부를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양당사자 해제권은 소멸하죠. 그러면 매수인도 해제 못하고 매도인도 해제 못합니다. 해제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5번 틀렸죠. 그러면 옳은 것은 1번만이 맞았네요. 자, 4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자,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고 만약에 넘겨주지 못하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게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569조에 나오죠. 569조. 1번 맞았죠. 2번.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렇죠. 계약 비용은 2번도 맞고. 한번 담보책임은 면책특약. 자, 면책특약은 유효하죠. 왜? 담보책임은 의무규정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단 하나. 자, 매도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면책특약을 맺은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그 특약은 무효이다라고 판결 내리죠. 584조에 나오죠. 자, 면책특약이는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 틀렸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584조에 나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 인도 장소에 지급해야 한다. 그런다고 그랬죠.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행관계일 때는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라는 거.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이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한다. 맞네요. 동시행관계일 때는 일방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약정했어. 타방은 약정이 없어. 근데 이게 동시행관계이면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되는 거죠. 5번 맞았죠. 그러면 4번에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자, 5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자, 원시적 불능,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 적용되죠. 원시적 일부 불능에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죠. 특정물 매매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도 적용된다는 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감경특약은 유의하지만 아까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고 하는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은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권이나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종류는 자, 권리하자, 물건하자, 채권 매매에서 하자, 그 다음에 경매에서 하자. 경매, 담보책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특히 권리하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그 교과서에 우리가 잘 정리한 도표를 암기해야 합니다. 자, 1번 풀어가면서 얘기합시다. 옳은 것은 1번 타인의 권리가 매매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요.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라는 얘기죠.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
자,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일 때 전부를 매수인한테 이전하지 못하는 매도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냐? 570조.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고 그러죠. 전부가 타인 소유. 자, 매도인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매매계약은 유의하다고 공부했잖아요. 매매계약은 유의한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확보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넘겨주지 못할 때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선후 매수인일 때는 매수인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계약 전체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다 그러죠. 이행이익배상. 그 다음에 악이후 매수인은 해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생기죠. 이건 제척기간,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은 없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후 매도인 측에서 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이거 하나 있죠. 인정되는 특칙이 있죠. 571조. 이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만 해제권이 인정되는데 이 매수인이 선후일 때는 선후 매수인일 때는 손해배상을 하면서 해제할 수 있죠. 그러지만 매수인이 악일 때는 그냥 해제 후 통지만 하면 된다 그러죠. 손해배상 할 필요 없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572조를 보니까요.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일부를 취득해서 넘겨줘야 하는데 넘겨주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선후 매수인은 일부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는 전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이것도 이행이익이다라고 판결 내리죠. 자, 그 다음에 악이후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권은 인정돼요. 그러지만 해제는 못 하죠. 대금감액 청구권은 인정되고 해제는 못 하죠. 해제는 못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고 이건 안날부터 1년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계약 한 날부터 1년이죠. 저 대금감액 청구권은. 자,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에 속한 것의 이 규정이 수량부족이나 일부 멸실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일부 멸실. 이것은 선후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데 선후 매수인은 이 대금의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의 담보 책임이나 마찬가지로 대금감액 청구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안날부터 1년이다 그럽니다. 똑같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의권에 의한 제한이다. 575조. 제한 물건의 제한.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자, 매수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요. 대항력을 같은 제한 물건이 있다 보니까 등기된 임차권이라든가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거죠. 이건 선후 매수인에게만 인정되죠. 선후 매수인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안날부터 1년.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이라고 나오죠. 저당권, 전세권의 경매 실행에 의한 소유권 상실. 자, 선후 악의 매수인 다 균일하죠. 여기서는 차이점이 없죠. 자, 출제 그 상환 청구권 대신해서 갚아줬어요. 그러면 상환 청구권이 생기죠. 출제 그 상환 청구권이나 아니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지할 수 있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은 제척기간 없다라는 거. 권리 행사 기간 없죠. 없다. 여기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가등기가 돼 있는 목적물의 매매. 가등기가 돼 있는 목적물이 매매 후 매매가 됐는데 매매 후에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어요. 본등기로 이 매수인이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있잖아요.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다 보니까 이 중간 매수인은 직권 말소가 되잖아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판결 내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압류 등기가 된 목적물이 매매가 된 후 가압류 강제 경매로 강제 집행으로
집행으로 이 매수인이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압류권자의 강제 집행으로. 그러면은 이 매수인도 저당권 실행에 관한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선의 악의 매수인 다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제척기간이 없는 것은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와 저당권 전세권의 경매 실행 두 가지가 제척기간이 없다는 거. 우리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5번 문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틀린 거. 자, 권리가 자 1번에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여기 악의 매수인도 해제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지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악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저당권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선악의 매수인 다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2번 맞았죠. 3번 매매 목적물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실익 배상해야 한다. 이행이익 배상해야 한다. 권리의 전부나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의 선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다라고 판결 내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익 배상해야 한다 나왔으니까 3번 틀렸죠.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거 이 두 가지만이. 자, 4번 매매 목적인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전세권이 설정되므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고 있을 때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한 날부터 1년이다. 틀렸죠.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선의 매수인은 이 안날부터 1년이라고 했잖아요. 안날부터 1년. 계약 한 날부터 1년이 아니죠. 그러면 계약 한 날부터 1년이라고 나왔으니까 5번 틀렸고. 자, 5번 문제에서는 답은 2번이네요. 맞은 것은 2번. 6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을 하여 계약의 이행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틀렸죠. 불능 당시 시가로서 이행이익 배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타인의 권리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한테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을 하면서 해지해야죠. 매도인이 해지한다면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험 이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험 이전 시라는 건 인도시, 소유권 넘어갈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죠.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죠. 2번도 틀렸고 3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이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악의 매수인도 해지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지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고 4번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했는데 그 기계에 기재된 정도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이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물건을 하자의 담보 책임이라고 보여야 하는데 제출을 했더라도 기재된 품질을 성능을 보증할 수 없다. 없을 때 물건을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고 보야죠. 그럼 여기는 보증할 수 없을 때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는데 제출하였어도 기재된 정도 품질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볼 수는 없다가 아니죠. 이게 볼 수 있는 거죠.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증한 거죠. 근데 그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물건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 틀렸나요?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래야죠. 자, 4번이 틀렸네요. 5번.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경매는 권리하자만 적용되지 물건 하자는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은 5번이 맞았네요. 경매는 물건 하자는 적용 없다는 거.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7번. 자, 갑은 경매 절차에 있어서 저당 목적물인 을의 소유 X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되기를 격려했다. 틀린 거. 1번. 갑은 X토지 물건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경매는 물건 하자는 적용 없다고 그랬죠. 권리 하자만 적용된다는 거. 1번 맞고. 2번. 채무자 을이 권리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은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 채무자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은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알면서도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8조에 나오죠. 3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그렇죠. 경매 절차가 유효해야만이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3번도 맞고. 4번.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배당 채권자에게 전부나 일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채무자가 1차적으로 책임지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는 배당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거죠. 무자력일 때만. 근데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라고 나왔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 경우 담보 책임에 대한 매매 해제된 경우 그 대금 반환은 물상보증인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렇죠. 물상보증일 때는 1차적 물상보증이 책임을 진다는 거. 자, 7번에서 틀린 것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환매 그다음에 우리 임대차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